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저축,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반등했다, 코스피가 올랐다, 경제가 회복 중이다. 이런 희망찬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강남 투자가로 20년을 살아온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진실은 다릅니다. 1월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숫자 하나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2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 4,280억 달러, 전월 대비 26억 달러 감소. 우리 돈으로 3조 8천억 원이 한 달 만에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26억 달러? 4천억 중에 26억이면 별거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12월은 원래 돈이 늘어나는 달입니다. 은행들이 연말 성적표인 비스 비율 검사를 잘 받으려고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기러 오는 시기거든요. 실제로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나라 전체가 뒤집혔을 때도 외환 보유액은 2억 1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6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이 감소폭은 역대 12월 기준으로 딱 한 번 있었던 기록과 비슷합니다. 1997년 12월 39억 9천만 달러가 증발했던 바로 그때 IMF 외환 위기가 터진 바로 그 달 말이죠. 28년 만에 충격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비상금을 쏟아부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환율 1,48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사수하기 위해서입니다. 1,500원이 뚫리면 시장에 정부가 손을 놓았다는 신호를 주는 거니까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3분기에만 17억 4,500만 달러를 시장에 팔았습니다. 그 전분기에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12월 환율이 1,480원을 찍었을 때는 더 심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28년 만에 최대 외환 보유액 감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1월이라는 타이밍 때문입니다. 12월이 돈이 들어오는 달이라면 1월은 정반대입니다. 달러가 무섭게 빠져나가는 달이죠. 첫째, 한겨울 에너지 수입 결제 대금, 원유, 천연가스, 석탄, 전부 달러로 결제해야 합니다. 둘째, 무역 수지 악화, 연말 밀어내기 효과로 1월 수출은 줄고 에너지 수입은 늘어납니다. 셋째, 은행들의 외화 예수금 인출, 연말 성적표용으로 맡겼던 달러를 다시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에는 과거에 없던 두 가지 폭탄이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집행 시작.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50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환율 방어는 계속됩니다. 오늘 1월 8일 기준으로도 환율은 1,445원대, 정부가 여전히 달러를 팔면서 막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들어올 돈은 없고 나갈 돈은 산더미인 달에 진입했는데 동시에 환율 방어까지 계속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월 5일 범금융권 신년 인사회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때문에 환율 못 잡겠다. 중과면된 총재가 대놓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환율 불안의 주범이라고 저격한 겁니다.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을 불리려고 미국 주식을 삽니다. 달러가 한도가 무려 650억 달러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른손으로 1,500원 선을 사수하려고 피 같은 달러를 시장에 팔고 있는데 왼손에서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겠다고 금고에서 달러를 쑥쑥 빼가고 있다는 겁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데 다른 손으로는 소방호스에 구멍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반도체 빼면 성장률 1.4%.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8%로 전망했는데 IT 부문을 빼면 1.4%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기업만 잔치고 나머지 내수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성장이 멈췄거나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환율 1,500원이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돼서 죽겠는데 수입 재료비, 기름값까지 폭등하는 겁니다. 성장률 1, 4%짜리 허약한 내수 경제에 1,500원 환율이라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셋째,
1,500원 막으려면 금리 인하 없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금리 인하 기조라는 말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벌어집니다. 투자자들은 더 안전한 미국으로 달러를 빼갑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더 오릅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대출이자가 안 내려갑니다. 가계부채 고통이 지속됩니다. 자영업자들 죽고 내수 경기 얼어붙습니다. 환율 잡겠다고 내수를 희생시키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처한 정확한 현실입니다. 팩트체크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앞으로의 흐름을 분석하겠습니다. 정지학 교과서를 보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는 정석 플레이가 있습니다. 1단계, 비상조치로 시간 벌기. 정부가 외화를 팔아 시장을 진압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계속 쏟아부으면 국가 신용도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달러를 쓰는 게 아니라 달러가 밖으로 못 나가게 잡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이미 이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한국은행에 맡기면 사상 처음으로 이자를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외환 건전 부담금도 6월까지 면제하기로 했고요. 달러, 제발 해외로 나가지 말고 한국에 두세요. 이렇게 혜택을 퍼주면서 시간을 버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시장의 자율조정.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면 환율 오르는 쪽에 베팅했던 투기 세력들이 겁을 먹습니다. 여기에 수출 기업들이 고환율이 좋을 때 달러를 팔아 원화로 바꾸기 시작하면 정부가 개입 안 해도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3단계, 외환 보유액 재축적. 환율이 안정되면 정부는 조용히 시장에 풀린 달러를 다시 사들입니다. 급격한 환율 폭락도 막으면서 동시에 비상금을 다시 채워 넣는 거죠.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벽한 회복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교과서적인 흐름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라는 밑빠진 돈. 올해부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달러를 가지고 나갑니다. 수출 기업이 달러를 벌어와도 그 달러가 미국 투자로 다시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히터를 풀가동해서 방 온도를 높이는 데 동시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히터 돌리는 전기세,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만 줄어들고 온도, 그러니까 환율은 안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구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빌려가는 건 계속될 겁니다. 연금 수익률을 높여야 하니까요. 내가 낸 연금을 불리겠다고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 사러 달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내 생활비가 비싸집니다. 그걸 막으려고 한국은행이 달러를 쏟아부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듭니다. 내 돈이 내 돈을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유, 금리 인하 카드가 막혔습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내수 경기 살리기도 어렵습니다. 내수가 죽으면 세금 수입도 줄어듭니다. 정부 재정이 빠듯해지면 경기 부양책 쓰기도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들 답답할 겁니다. 교과서적인 방법도 안 먹히고 악재는 겹겹이 쌓여 있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나라 망했네, 큰일 났네 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한 번에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인 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날카로운 핵심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환율을 능력이 없어서 못 잡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목적 때문에 일부러 안 잡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자냐 후자냐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2026년 대한민국 경제 시나리오가 천지 차이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정부가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기로 결정했다는 해석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일부러 환율을 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높으면 물가 오르고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정부 입장에서 득실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율을 1,300원대로 확실하게 끌어내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금리를 더 올리는 겁니다.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많이 쳐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를 들고 들어옵니다.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니까 환율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다른 하나는
외환 보유액을 쏟아붓는 겁니다. 금고에 있는 달러를 시장에 확 풀어서 강제로 가격을 누르는 거죠. 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환율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이 폭등하고 빚내서 버티던 자영업자들은 줄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결국 내수 경제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외환 보유액을 대량으로 쓰자니 시장에 또 정부 실탄이 줄고 있구나 하는 신호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그 틈을 노리고 달러를 더 사들이면서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더 튀어오를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환율을 낮추려고 드는 비용이 너무 크다. 차라리 욕 좀 먹더라도 고환율을 버티는 게 덜 나쁜 선택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지금 정부의 전략은 환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1,300원대로 끌어내릴 생각은 애초에 없고 대신 급등만 막겠다는 거죠. 1,500원 위로만 안 넘어가게 하자. 1,420원에서 1,470원 사이에서만 놀게 두자는 논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고환율 정책으로 갔을 때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명확합니다. 바로 수출 대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은 달러로 돈을 벌어옵니다. 환율이 높으면 같은 1달러를 벌어와도 원화로 바꿨을 때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수출 기업이 살아야 세금도 거치고 고용도 유지되니까 내수의 고통을 좀 감내하더라도 수출이라는 큰 축을 지킬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그 비용을 온몸으로 떠안아야 하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내수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입니다. 고환율이 되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밀가루, 기름, 고기, 과일, 우리가 먹고 쓰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전기, 가스비도 에너지 수입 가격에 따라 같이 뜹니다. 그런데 우리 월급은 그만큼 안 오르죠? 그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겁니다. 똑같은 돈을 벌어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뉴스에서는 경제 성장한다는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지지 하고 느꼈던 의문,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선택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의 본질은 나라가 당장 망한다는 공포 스토리가 아닙니다. IMF 때처럼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서서히 잠식되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첫 번째 시나리오의 네모칸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게 바로 이쪽입니다. 이건 아주 무거운 결론인데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잡을 능력이 부족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을 낮추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책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인 여력, 체력이 소진됐다는 해석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외환 보유액 감소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됐습니다. 나라 비상금이라는 게 급할 때 한 번쯤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매달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들어와서 곳간이 차야 정상인 12월에도 돈을 꺼냈습니다. 이건 정부가 여유 있게 조절하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밀리는 흐름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계속해서 비상금을 태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강한 카드는 사라지고 약한 카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을 한번 냉정하게 보십시오. 외화 예금에 이자 줄게, 부담금 깎아줄게, 말로 경고할게. 이 수단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한 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장을 달래기만 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진짜 중앙은행이 힘이 넘칠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금리를 확 올려버리거나 시장에 달러 폭탄을 투하해서 환율 올리는 투기 세력들의 의지를 아예 꺾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강한 카드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못 쓰는 건지 아껴두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정부가 잼만 날리되 큰 거 한 방은 없나 보네 하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
가장 큰 희생을 치렀는데도 환율이 안 잡힙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건 내수 경기를 희생하면서까지 환율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환율은 여전히 1450원 근처에서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한국 환율은 금리 조정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 효과보다 시장이 밀어올리는 압력이 훨씬 더 커진 상태라는 거죠. 결국 이 시나리오의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환율이 높은 건 정부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글로벌 자본은 미국으로 가고, 기업들은 공장 지으러 달러 갖고 나가고,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산다고 나가고, 이런 흐름들은 정부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달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정부 혼자서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겁니다. 그렇게 힘이 없으면 솔직하게 말하지 왜 관리하는 척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밀렸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이제 정부도 손 놨구나, 못 막는구나 하고 판단하는 순간 참고 있던 달러 매수세가 댐 무너지듯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럼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걷잡을 수 없이 뜁니다. 통제불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전략은 완전히 잡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포기 선언도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전히 관리 중이다 하고 믿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 방어전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성립합니다. 이건 능동적인 전략이라기보다 최악의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들고 있는 마지막 방패 같은 겁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진짜 리스크는 뭘까요? IMF 같은 급작스러운 붕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어느 한순간 정부도 밀리는구나 하는 신호가 시장에 확 퍼지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 계기는 보통 셋 중 하나입니다. 1,500원 같은 상징적인 레벨이 뚫릴 때, 매환 보유액 4천억 달러가 깨졌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같은 글로벌 충격이 같이 터질 때, 그 순간이 오면 시장은 정부의 눈치를 안 봅니다. 정부의 의지보다 시장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면서 환율이 폭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비용을 치르는 건 누굴까요? 정책 당국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도 아닙니다. 걔네는 달러 있어서 괜찮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당하는 건 정부가 막아주겠지, 환율 곧 내려오겠지 하고 믿고 아무런 대비도 안 한 개인들입니다. 고환율을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인 줄 알고 우산도 없이 서 있다가 태풍을 정통으로 맞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유독 잔인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뭘 해야 하는데,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방금 뜯어본 두 가지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한 가지 결론을 먼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1번과 2번을 분석했을까요? 단순히 공포감을 조성하려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정을 뺀 냉정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본 두 시나리오, 복잡해 보이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아주 명쾌합니다. 1번 시나리오라면 정부는 환율을 안 내리는 것이고, 2번 시나리오라면 정부는 환율을 못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의 의도가 됐든 능력의 한계가 됐든 안 내리든 못 내리든 결국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내려갈 길은 사실상 매우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설마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든 내리겠지 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분석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유지하려는 거라면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고, 능력이 없어서 밀리는 거라면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봐도 지금 당장 환율 안정이나 과거로의 회귀라는 결과값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당장 막연한 희망 회로를 멈춰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환율이 내려오길 기다리는 건 오지 않을 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전략은 폐기해야 합니다. 대신 계속 퍼붓는 폭우 속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젖지 않게 지킬 것인가. 오직 이 관점에서만
모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2월 4일 발표될 1월 외환 보유액 수치, 감소폭이 여전히 큰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1,450원이라는 가격대, 이 기준선이 뚫리는지 계속 지켜보십시오. 셋째, 정부 대책의 효과, 달러가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지 체크하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심플합니다. 지금의 고환율은 실패의 결과라기보다 더 큰 충격을 피하기 위해 선택된 관리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이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 안 한 사람,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벌어진다는 것.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최소한 이런 생각 딱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의 차이는 몇 달 후, 몇 년 후에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